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공무원 유가족이 월북설이 조작될 수 있다며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가 초기부터 감청을 토대로 월북이라는 표현을 담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핵심 당직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7% 가까이 급락하는 등 국제 유가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과 대구가 30도가 넘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와 일부 경북권은 폭염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다음 주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부품 교체를 마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21일 재추진됩니다. 장맛비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18일 토요일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의 유가족이 서훈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북설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지침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죠. 그와는 별도로 감사원도 해경과 국방부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씨의 월북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해경이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유가족 측은 당시 같은 배를 탔던 동료 승조원 7명의 진술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씨가 방수복을 입지 않고 사라졌다. 만일 월북하려는 거였다면 그걸 안 입었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들입니다. 지금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굳이 저체온증으로 4시간 만에 사망하는 바다에 월북하겠다고. 이를 근거로 유가족은 월북설의 조작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그 지침이란 것에 월북설이 들어있지 않냐는 겁니다. 따라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해 수사로 가려낼 것이고 필요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월북에 관련된 정황 증거 프레임의 수사로 짜 맞춰졌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앞서 언급한 지침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망 직후 시신이 소각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그 표현이 너무 단정적이라 소각이 추정된다로 바꾸라는 지침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흘 뒤부터는 추정된다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월북설과 관련된 별도 지침이 따로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월북설의 단정적 발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의 월북 판단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 논란의 핵심은 북한 선박에 발견된 공무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시했느냐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가 감청 정보를 토대로 초기부터 월북이라는 표현을 담아 보고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한 첫 보고가 청와대에 올라간 건 실종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오전. 보고 내용은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단순 실종 보고였다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KBS에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행방은 22일 오후 탐지됐습니다. 당시 실종자를 처음 발견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 군 당국의 특별정보 감시 자산, 이른바 SI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실종자 관련 초기 보고를 올렸는데 감청 내용 등을 토대로 월북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감청 내용도 담겼는데 나는 어느 지역 출신 몇 살 누구다, 직업은 공무원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감청 내용을 분석한 국방부가 초기부터 월북으로 추정한 것, 실종자가 갑자기 북한 사람을 만나자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 얘기했다기보다는 사전에 준비한 말을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도 국방부 보고에 첨부된 감청 원문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북한 선박이 실종자를 검문했는데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월북 판단을 내린 주체와 근거를 가릴 핵심 자료는 군의 감청 정보입니다. 하지만 감청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논란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월북 공작이라며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굴복시켜 마무리된 사건을 지금 왜 쟁점화하느냐며 반문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을 왜곡, 축소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습니다. 민주당 역시 월북몰이에 장단을 맞췄습니다. 우리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진상규명 TF 구성 방침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하는 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된 당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입니다. 교신 내용만 공개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헌법의 제1가치와 국가의 의무를 자각하고 있다면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시 자세히 보고를 받았던 사건으로 여러 보고 중에 월북으로 특정 지을 첩보가 있었다며 결국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 국민의 무고한 희생에 강하게 항의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해 마무리된 사건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뭘 서설 겼다 이런 방향으로 몰고 오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럼 오히려 그건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거잖아요. 오영환 대변인은 국민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도리와 노력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민주당 핵심 당직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의혹에 관련된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여성가족부를 넘어 민주당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송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어제 민주당 정책연구실 핵심 당직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습니다. 검찰은 이 당직자를 상대로 여가부의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위와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요청을 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직자는 검찰 출석 전 KBS와의 통화에서 이전에도 정당에서 공약 개발을 위해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빈번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정당에 정책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총리 훈령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민주당이 여가부에 단순히 정책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라 사실상 공약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내부 회의 자료에 정책 공약안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 국실별로 내놓은 공약안들이 정리돼 있고 회의 직후 내부 메일에도 공약 검토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된다는 문구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민주당과 여가부가 공약 개발을 조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여가부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 민주당 전문위원을 조사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 사안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부처에도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선 민주당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추가 입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잇단 검찰 수사를 놓고 보복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과거 일을 수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고도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연한 수사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중잣대로 기획사정을 하고 있다며 대책기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조태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보복 수사 주장에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보복 수사 주장이 오히려 정치 공세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대선 후보였던 지난 2월 보복하려는 게 아니라 부정부패 때문에 전 정권 적폐 수사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같은 뜻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정부 검찰이 수사 안 한 걸 이제와 하는 게 왜 보복이냐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민주당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데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보복에 나섰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했다는 그 수사 윤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검경을 동원한 기획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임기가 남은 공무원의 거취 논란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필요 있냐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물러나란 압박이라며 산업부 사퇴 종용 사건 수사와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를 할 거면 압박을 하지 말든가. 압박을 할 거면 수사를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와 지난 정부 인사 문제까지 대통령실 측은 신구 권력 갈등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충돌은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을 때 국회 입법정책개발비를 활용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지역 구민을 상대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금으로 조성된 입법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의 홍보활동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홍보가 아닌 입법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던 2019년 서울 양천구 앞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목적을 정책 개발을 위한 주민 여론 파악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김승희 의원이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지하차도 상부 공원화 설명회를 열고 치안센터를 유치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같은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김 후보자의 의정 활동을 소개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2019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당시 비례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서울 양천구 앞 당협위원장으로 2020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특정한 지역구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했고 의원이 무슨 활동을 했는데 그걸 알고 있느냐라는 식의 문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의 여론조사로 보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의 국회 입법정책 개발비가 지원됐습니다.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에는 입법정책 개발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될 정책 개발비를 본인의 선거를 위해 편법으로 유용했다면 100조 예산을 광장해야 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김 후보자 측은 입법을 위한 참고 조사 목적이었다며 다른 의원실에서도 통상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국회 사무처에 사전 신고를 하고 검토도 받았다고 밝혔는데 관련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날이 꽤 덥겠습니다. 경북과 대구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는 경북 경산의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도 33도 예상됩니다.
서울도 30도, 광주도 31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낮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 남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폭염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에는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월요일에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20도를 웃돌면서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포항은 벌써 기온이 24.4도까지 올랐습니다. 한낮에는 춘천과 원주가 30도, 전주 31도 예상되고요.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33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도 시작되고 이제 장마철을 접어드는 만큼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6.8% 급락한 109.5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7시 53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6%가량 떨어진 112.5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꺾인 것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여파로 분석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름값이 치솟은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요 국가 정상급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해서 청정 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중동 국가들의 원유 증산을 독려하기 위한 순방에 나섭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40년 만에 기록적 물가 상승과 고유가에 직면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세계 주요 20개국 수장들에게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킨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에너지원 확보를 화두로 내민 겁니다. Russia's brutal and unprovoked assault on its neighbor Ukraine has fueled a global energy crisis and has sharpened the need to achieve long-term reliable energy security and stability. 바이든 미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고 있다며 장기적 에너지 안보의 확보 방안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꺼내들었습니다. The critical point is that these actions are part of our transition to a clean and secure long-term energy future. And the good news is climate security and energy security go hand in hand.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운행 차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등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확보와는 별개로 당장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동분서주하는 모습입니다. 높은 기름값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며 정유 회사들을 압박하는 데 이어 다음 주에는 중동 국가들의 원유 증산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왔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국내 경유 평균가가 리터당 2,100원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것인데요. 생계를 위해서 매일 경유 차량을 몰아야 하는 화물차 기사들은 시동 걸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경유를 주유하는 심규성 씨는 가격이 치솟는 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가득 넣으면 한 35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3일을 못 타요. 기름 넣기가 무서울 정도긴 하죠.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100원을 넘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매일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경유 차량을 모는 화물차 기사, 택배 기사들이 받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같이 이렇게 운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속상합니다. 그 전에 일했을 때보다는 이제 수입이 좀 적죠.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나죠.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며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차량 안 에어컨 켜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안 틀고 싶지만 더우니까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켜줘야 되는 상황이고 한 이틀 정도에 한 번씩 기름을 주유를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요. 부담이 너무 많이 가네요. 문제는 기름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6월 초에 중국 상하이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중국 내 석유 소비가 증가하고 당분간 경유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 속에 생계를 위해 경유 차량을 모는 운전기사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렇게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는 원래 다음 달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미 유류세 인하가 된 지금도 기름값이 이렇게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실정이라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추가 대책이 가능할까요? 박대기 기자가 짚어봅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권 비용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권 비용 상승에는 유가급 등에 따른 유류 할증료 상승도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 다음 달 서울 뉴욕행 대한항공의 유류 할증료는 올해 초보다 4배 이상 급증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처럼 고유가 충격의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는 당초 다음 달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류세가 인하된 상태에서도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데 기간 연장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유류세가 다운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요.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 정부는 먼저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해 유가 인상을 운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반영하는 유가 반영 운임 제도를 포함시킨 표준 계약서를 저희들이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해 나간다든지.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행되더라도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는 데다 정부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정 상황 등과 감안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유 관세 인하나 수입 부과금 면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두 번째 발사가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추진됩니다. 일단 로켓 산화제 탱크 센서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해 지난 15일 발사가 전격 연기됐었는데요. 문제가 된 부품을 찾아 교체까지 마쳤고 점검해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비 예보가 있다는 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발사대에 세워졌던 누리호. 이상 신호가 발견돼 조립동으로 다시 이송됐습니다. 그제 아침부터 문제점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누리호 1단 로켓에 있는 점검창을 열어 신호 처리 박스와 전기 신호 부품을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바로 레벨 센서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레벨 센서는 기계부와 전기부로 구성돼 있는데 문제는 전기부에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해당 부품만 교체하면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레벨 센서 전체를 교체하려면 1단과 2단 로켓의 분리가 필수지만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결국 내년쯤 발사를 위해 준비 중인 누리호 3호기에 들어갈 새 부품으로 교체를 마쳤습니다. 해당 부품 교체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하였으며 1, 2, 3단 전체에 대한 정기적 검토도 완료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누리호 전체에 대한 전기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된 만큼 정부는 새로운 발사일로 21일을 선택했습니다. 이달 말로 갈수록 기상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 예보도 고려됐습니다.
지금 아마 장마가 다가오고 있고 기상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고 합니다. 만일 안 좋아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발사 일정에 대한 또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측은 오늘과 내일까지 전기 부분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추가적으로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모레 아침 7시 20분, 누리호는 다시 발사대를 향해 조립동을 떠나게 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하고 4주 뒤 다시 상황을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격리 의무를 없애면 재유행이 더 일찍, 더 빠른 속도로 퍼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격리 의무 지침을 바꾸는데 판단 기준으로 삼을 지표들도 제시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지금과 같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유행이 잦아들고는 있지만 격리 의무를 없애거나 완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해도 8월 말부터는 확진자 수가 다시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격리 의무를 없애면 당장 다음 달부터 확진자가 빠르게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격리 의무는 다음 달 17일까지 유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마다 상황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합니다. 격리 해제 논의의 핵심 지표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로 정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는 10에서 20명 이하, 주간 사망자는 50에서 100명 이하여야 하고 치명률은 인플루엔자 수준인 0.05에서 0.1%로 유지되면 격리 의무 전환을 검토합니다. 현재 치명률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주간 사망자 수는 전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조 지표로 삼기로 한 유행 예측과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와 의료 체계 대응 역량 가운데서는 절반만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집단 감염을 비롯한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 제한은 완화됩니다. 예방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접촉 면회를 그동안은 허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선 만큼 이들에게는 외출과 외박도 허용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최근 북한은 코로나가 감소 추세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정확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데요. KBS 남부개창팀이 현재 코로나 방역 상황과 관련한 북한 주민의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지역 봉쇄로 단속이 심해 바깥 출입이 어렵고 의료진까지 격리됐다고 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발생을 공개한 이후 대대적인 봉쇄를 진행 중인 북한. 강력한 환자 격리 조치가 계속되면서 일부 지방에선 주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북한 주민 녹취를 보면 코로나를 앓고 난 뒤 쇠약해진 자녀를 위해 먹을 것을 사고 싶지만 단속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코로나 방역 사전해가지고 육지까지 못하고 북한들이 당일 곤돌 이런 사람들만 고부터 비상방역 사령부 이런 정면 지금 딱 봐서 사람들만 다니게 되면 다른 대전자가 연락성입니다. 의료진까지 감염돼 격리되다 보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도 생겼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또 다른 녹취에서 환자가 열은 떨어졌지만 끝에 이렇게 아프다고 말하자 의사가 항생제를 놔줘야 하는데 라며 안타까워합니다. 환자는 격리가 해제되면 집에 와서 치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년 넘게 국경이 봉쇄된 데다 지역 격리까지 이어지면서 물자가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 탈북민들은 무엇보다 생활고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830g짜리 옥수수 국수를 하나 구매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4인 가족이 3일 먹어야 되는데요. 쌀도 없고 시장을 아예 뭐 다 폐기시켰고. 최근 중국산 약품이 들어온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물량이 부족해 취약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역주사, 무슨 폐렴주사, 무슨 이런 거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일체 그런 게 없어요. 다 차단된 상태에서
학생들인데 다 예방주사는커녕 뭐 먹이는 것까지 없으니까. 효과가 의심스런 약품 제조와 투약까지 이뤄지다 보니 약물 부작용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탈북민들은 전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기도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오피스텔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가 다쳤고 오피스텔 건물 일부와 가로수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북지방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여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장마를 앞두고 놀러 가려는 분들 많으시죠? 때문에 이번 주말 교통량은 최근 주말보다 조금 더 늘면서 혼잡하겠습니다. 장기간 작업이 진행 중인 곳 바로 중앙선이죠. 오늘도 부산 방향으로는 횡성나들목 부근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옅은 안개도 있기 때문에 전방 주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강원 지역으로 가는 길이죠. 광주 원주선 원주 쪽은 초월 부근 정체가 시작이 됐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는 서종 부근 지나기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영동선 강릉 쪽으로도 용인 부근에서 점차 차간격을 좁혀가고 있지만 뚜렷한 정체는 확인되지 않는데요. 다만 강원권에 진입하신다면 대관령 부근은 오늘도 강풍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판교 방향 조남분기점 진출로에서 막힙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됩니다. 경북 지역과 대구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경북 지역은 33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경산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고요. 광주의 낮 기온이 31도, 서울도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고요. 또 대기도 불안정해서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 남부 내륙 곳곳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는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월요일에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의 기온이 20.9도, 대구 22.8도 가리키고 있고요. 광주도 22.1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동안은 기온이 더 올라서 춘천과 원주가 30도, 전주 31도 예상되고요. 부산이 27도, 독도는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과 제주 해상,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지역에서는 다소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의 유가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북 설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지침이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감사원도 해경과 국방부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씨의 월북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해경이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유가족 측은 당시 같은 배를 탔던 동료 승조원 7명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씨가 방수복을 입지 않고 사라졌다. 만일 월북하려는 거였다면 그걸 안 입었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들입니다. 지금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굳이 저체온증으로 4시간 만에 사망하는 바다에 월북하겠다고. 이를 근거로 유가족은 월북설의 조작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그 지침이란 것에 월북설이 들어있지 않냐는 겁니다. 따라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해 수사로 가려낼 것이고 필요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월북에 관련된 정황 증거 프레임의 수사로 짜 맞춰졌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앞서 언급한 지침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망 직후 시신이 소각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그 표현이 너무 단정적이라 소각이 추정된다로 바꾸라는 지침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흘 뒤부터는 추정된다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월북설과 관련된 별도 지침이 따로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월북설의 단정적 발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의 월북 판단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 논란의 핵심은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공무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시했느냐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가 감청 정보를 토대로 초기부터 월북이라는 표현을 담아 보고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한 첫 보고가 청와대에 올라간 건 실종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오전. 보고 내용은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단순 실종 보고였다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KBS에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행방은 22일 오후 탐지됐습니다. 당시 실종자를 처음 발견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 군 당국의 특별정보 감시자산, 이른바 SI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실종자 관련 초기 보고를 올렸는데 감청 내용 등을 토대로 월북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감청 내용도 담겼는데 나는 어느 지역 출신 몇 살 누구다, 직업은 공무원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감청 내용을 분석한 국방부가 초기부터 월북으로 추정한 것, 실종자가 갑자기 북한 사람을 만나자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 얘기했다기보다는 사전에 준비한 말을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도 국방부 보고에 첨부된 감청 원문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북한 선박이 실종자를 검문했는데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월북 판단을 내린 주체와 근거를 가릴 핵심 자료는 군의 감청 정보입니다. 하지만 감청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논란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민주당 핵심 당직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이 의혹에 관련된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여성가족부를 넘어 민주당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어제 민주당 정책연구실 핵심 당직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습니다. 검찰은 이 당직자를 상대로 여가부의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위와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요청을 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직자는 검찰 출석 전 KBS와의 통화에서 이전에도 정당에서 공약 개발을 위해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빈번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정당에 정책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총리 훈령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민주당이 여가부에 단순히 정책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라 사실상 공약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내부 회의 자료에 정책 공약안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 국실별로 내놓은 공약안들이 정리돼 있고 회의 직후 내부 메일에도 공약 검토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된다는 문구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민주당과 여가부가 공약 개발을 조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여가부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 민주당 전문위원을 조사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 사안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부처에도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선 민주당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추가 입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대출자들의 걱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집을 산 40대 직장인.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끌어모아 모두 6억 7천만 원을 빌렸는데 요즘 밤잠을 못 이룹니다. 당시 2% 초반이던 신용대출 금리는 4%가 넘었고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변동금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한 100 몇만 원씩 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이자만 오르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오르는데 2달 전 전세대출을 받은 이 직장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이자만 170만 원, 월급의 30%에 달합니다. 주거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크다 보니까 이건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와이프랑 이제 맞벌이를 하고는 있는데 거의 벌면은 다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규 대출은 더 힘듭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은 곳도 있습니다. 연 4.3%의 주택담보대출로 3억 6천만 원을 빌렸다면 30년 분할 상환 기준으로 매달 178만 원을 갚으면 되지만 7% 금리로 빌리면 6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감안할 때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하면 이자 부담이 13조 원 이상 늘어납니다. 이자가 늘면 쓸 돈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경제엔 부담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하게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은 나쁘다고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취약계층이 받는 위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장기 고정금리 전환 상품인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 가계대출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변동금리 비율도 높아 안심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이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내 집을 사려면 빚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정부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이런 고금리 시기에 선뜻 집을 사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요? 매물은 쌓여가고 있지만 당분간 매매 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면서 아파트 매물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많이 쌓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파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때를 한번 팔아보는 게 어떻겠냐. 하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8.8로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집을 살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의 비중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 아파트 값은 3주 연속 떨어지고 있고 매물은 6만 4천여 건까지 쌓였습니다. 매물은 지금 시세로 나오는데 살 사람들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쩍 오른 금리도 매수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눈앞의 이자를 좀 계산해 보았을 때 아직은 좀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전세를 좀 살면서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택 가격이나 소득, 지역에 제한 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줬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데다가 향후에 집값이 크게 오르기 힘들다는 인식이 강해서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여기에 집값 하락폭도 점차 커지고 있어 당분간 관망세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경기도의 한 도시개발 사업지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 수십 명이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 현직 조합장 간의 다툼 과정에 용역이 동원된 건데 망치 등의 현장에 등장하고 부상자도 속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도시개발 사업 조합 사무실. 검은 옷을 맞춰 입은 건장한 남성 수십 명이 위압적으로 몰려듭니다. 앞장선 남성의 손엔 망치까지 들려 있습니다.
몰려든 이들은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하고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차를 밟고 뛰어넘기도 하고 망치로 창문을 깨려다 저지당하기도 합니다. 싸우지 마. 진입을 시도한 쪽은 최근 선출된 신임조합장 측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입니다. 전임조합장이 인준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자 외부 용역을 부른 겁니다. 그에 맞서 전임조합장 측에서도 용역업체를 동원하며 격렬한 싸움이 빚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조합 사무실 앞입니다. 당시 물리적 충돌로 건물에 설치된 배관까지 부서진 모습입니다. 좀 무시무시한 공포감 느꼈고 저는 진짜 살다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부상자들도 속출했습니다. 이제 유리창을 계속 내리치려고 하시길래 이제 막는 과정에서 이제 제 손을 가격했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경비 용역을 고용하는 건 합법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거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없는 그런 체계를 옛날 마냥 힘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관련자들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충돌 배경에 중견 건설업체가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영규입니다. 경남의 한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던 10살 장애 아동이 인근 저수지에 빠져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의 보호가 소홀했다고 주장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곳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던 특수학교 2학년 10살 A군이 어린이집 CCTV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간은 지난 15일 오후 2시 25분쯤입니다. 119의 실종 신고는 30분 뒤인 오후 3시쯤 접수됐습니다. A군은 1시간 40여 분 뒤 어린이집에서 600m가량 떨어진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군이 숨진 채 발견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가장자리에는 어린이집에서 만든 위험 표시가 이렇게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A군은 교사의 보호 없이는 외출이 어렵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은 주변 논에서 5살 이하 원생들의 모내기 체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이들 부모에게 A군의 실종 소식을 전한 시각은 119 신고 20여 분 뒤였습니다. 숨진 A군의 부모는 어린이집이 실종 사실을 뒤늦게 알려 구조의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합니다. 최종 보호자는 저희잖아요. 자기들이 상황 판단을 해서 대응 다 하고 난 이후에 우리한테 보고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영유아 보육법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국내 고등어 어획량의 80%를 차지하는 대형 선망선단 일부가 출어 시기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형 선망선단이 고유가의 출어를 미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 인근 부두입니다. 휴여기가 끝나고 출어기가 시작됐지만 곳곳에 선박이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 선망 선단 18곳 가운데 2곳이 출어를 연기한 겁니다. 대형 선망 선단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모두 6척이 함께 움직이는 만큼 하루 기름값만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작년 대비 기름값이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손실이 커 보이기 때문에 기름값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이들 선단은 이달 말쯤으로 출어를 연기했습니다. 대형 선망 선단이 기름값 때문에 출어를 연기하는 건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렵사리 조업을 나간 선단도 기름값이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총 경비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한 20-30%에서 유류비가 됐으면은 지금은 유류비 비중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좀 채산성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형 선망 선단이 사용하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200리터짜리 드럼 1개 기준 지난해 12만 원에서 올해 26만 원 가량으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고공행진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선단에는 걱정이 많습니다. 휴업기 때 쓴 돈 같은 걸 상환하기 위해서 지금 나간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나간 선사들도 많습니다. 쌍끌이, 외끌이, 대형 트롤 등 선단이 속한 대형기선 저인망 수협 소속 선단도 일부는 출어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 기름값 급등 영향으로 고등어 등의 공급이 줄어 서민 밥상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 아시아컵 본선에 출전하는 농구 대표팀이 필리핀과의 평가전에서 역전승했습니다. 프로농구와 대학농구 최고 스타 허훈과 여준석이 활약했습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표팀은 지난해 아시아컵 예선에서 필리핀에 2번 모두 졌던 기억을 안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3쿼터까지 끌려가던 대표팀은 가드 허훈의 공격으로 반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허훈이 돌파 득점으로 황미까지 따라가자 최준영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최준영은 석점포 3개를 연속으로 림에 적중시키며 기어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대표팀 막내 여준석은 호쾌한 엘리웁 덩크를 꽂아 넣으며 홈 관중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여준석은 4쿼터 초반에도 과감하게 석점슛 2개를 적중시키며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허훈이 경기 막바지 쐐기 득점까지 넣은 대표팀은 96대 92로 이겼습니다. 여준석과 허훈은 나란히 17득점을 성공시키며 지난해 패배를 보기 좋게 되갚았습니다. 워낙 또 큰 신장에 테크니션까지 갖고 있어서 너무 든든한 친구이고 농구로 정말 배울 점도 많고 앞으로 같이 훈련하면서 좀 더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준석이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이제 저희를 응원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필리핀과 한 차례 더 평가전을 치른 뒤 다음 달 9일 아시아컵 본선 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출국합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최영우의 석점 홈런에 힘입어 삼성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기아 선발 양현종은 6이닝 3실점 호투로 시즌 7승째를 거뒀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입니다. 1회 초 삼성 라이온스의 공격. 투볼 로스로서 3구째를 받아쳐서 김현준 좌전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2구째를 받아쳤습니다. 중견수 뒤로 가운데 담장을 그대로 넘깁니다. 호세 피렐라 기선제압. 우사주자 1루와 2루. 2구째 밀었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넘어갑니다. 최영우의 동점의 스리런 홈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석점짜리 홈런 한 방씩 주고받네요.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박동원 역전의 솔로 홈런입니다. 홈런 한 방으로 역전에 성공하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투아웃입니다. 루상의 주자는 없습니다. 바깥쪽 낮은 공 헛스윙에 삼진 아웃. 오늘 네 번째 탈삼진 잡아내는 양현종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2루 원볼 투수로 4구째를 하는 황대인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길을 넘겼습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한 점을 더 달아나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점수 5대3 2점 차입니다. 원볼 투수로 높이 떴습니다. 좌익수 방면입니다. 좌익수 기다립니다.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경기 종료 5대3으로 기아 타이거스 승리를 거둡니다. 주말인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덥겠습니다. 후텁지근한 기운도 슬슬 느껴질 텐데요.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경북 경산의 낮 기온 34도 예상되고 대구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서울의 낮 기온 30도, 광주도 31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낮부터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 남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대기가 불안정해서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더운 날씨는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는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월요일에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많게는 5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높은데요. 대부분 2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24.3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과 원주가 30도, 대전 30도 예상되고요. 전주와 진주가 31도, 포항은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고요.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공무원 유가족이 월북설이 조작됐을 수 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가 초기부터 감청을 토대로 월북이라는 표현을 담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핵심 당직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고 반박했습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7% 가까이 급락하는 등 국제 유가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과 대구가 30도가 넘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와 일부 경북권은 폭염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다음 주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부품 교체를 마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21일 재추진됩니다. 장맛비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의 유가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북설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지침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감사원도 해경과 국방부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씨의 월북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해경이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유가족 측은 당시 같은 배를 탔던 동료 승조원 7명의 진술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씨가 방수복을 입지 않고 사라졌다. 만일 월북하려는 거였다면 그걸 안 입었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들입니다. 지금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굳이 저체온증으로 4시간 만에 사망하는 바다에 월북하겠다고. 이를 근거로 유가족은 월북설의 조작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그 지침이란 것에 월북설이 들어있지 않냐는 겁니다. 따라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해 수사로 가려낼 것이고 필요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월북에 관련된 정황 증거 프레임의 수사로 짜 맞춰졌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앞서 언급한 지침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망 직후 시신이 소각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그 표현이 너무 단정적이라 소각이 추정된다로 바꾸라는 지침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흘 뒤부터는 추정된다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월북설과 관련된 별도 지침이 따로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월북설의 단정적 발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의 월북 판단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 논란의 핵심은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공무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시했느냐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가 감청 정보를 토대로 초기부터 월북이라는 표현을 담아 보고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한 첫 보고가 청와대에 올라간 건 실종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오전. 보고 내용은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단순 실종 보고였다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KBS에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행방은 22일 오후 탐지됐습니다. 당시 실종자를 처음 발견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 군 당국의 특별정보 감시자산, 이른바 SI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실종자 관련 초기 보고를 올렸는데 감청 내용 등을 토대로 월북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감청 내용도 담겼는데 나는 어느 지역 출신 몇 살 누구다. 직업은 공무원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감청 내용을 분석한 국방부가 초기부터 월북으로 추정한 것, 실종자가 갑자기 북한 사람을 만나자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 얘기했다기보다는 사전에 준비한 말을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도 국방부 보고에 첨부된 감청 원문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북한 선박이 실종자를 검문했는데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월북 판단을 내린 주체와 근거를 가릴 핵심 자료는 군의 감청 정보입니다. 하지만 감청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논란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국회에서도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월북 공작이라며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굴복시켜 마무리된 사건을 왜 지금 쟁점화하느냐며 반문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을 왜곡, 축소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습니다. 민주당 역시 월북몰이에 장단을 맞췄습니다. 우리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진상규명 TF 구성 방침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하는 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된 당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입니다. 교신 내용만 공개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헌법의 제1가치와 국가의 의무를 자각하고 있다면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시 자세히 보고를 받았던 사건으로 여러 보고 중에 월북으로 특정 지을 첩보가 있었다며 결국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 국민의 무고한 희생에 강하게 항의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해 마무리된 사건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뭘 서설 겼다 이런 방향으로 몰고 오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럼 오히려 그건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거잖아요. 오영환 대변인은 국민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도리와 노력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민주당 핵심 당직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의혹에 관련된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여성가족부를 넘어 민주당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송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어제 민주당 정책연구실 핵심 당직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습니다. 검찰은 이 당직자를 상대로 여가부의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위와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요청을 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직자는 검찰 출석 전 KBS와의 통화에서 이전에도 정당에서 공약 개발을 위해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빈번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정당에 정책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총리 훈령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민주당이 여가부에 단순히 정책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라 사실상 공약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내부 회의 자료에 정책 공약안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 국실별로 내놓은 공약안들이 정리돼 있고
회의 직후 내부 메일에도 공약 검토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된다는 문구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민주당과 여가부가 공약 개발을 조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여가부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 민주당 전문위원을 조사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 사안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부처에도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선 민주당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추가 입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잇단 검찰 수사를 놓고 보복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과거 일을 수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고도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연한 수사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중잣대로 기획사정을 하고 있다며 대책기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조태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보복 수사 주장에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보복 수사 주장이 오히려 정치 공세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대선 후보였던 지난 2월 보복하려는 게 아니라 부정부패 때문에 전 정권 적폐 수사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같은 뜻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정부 검찰이 수사 안 한 걸 이제와 하는 게 왜 보복이냐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 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민주당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데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보복에 나섰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했다는 그 수사, 윤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검경을 동원한 기획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 보복의 실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임기가 남은 공무원의 거취 논란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필요 있냐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물러나란 압박이라며 산업부 사퇴 종용 사건 수사와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를 할 거면 압박을 하지 말든가. 압박을 할 거면 수사를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와 지난 정부 인사 문제까지 대통령실 측은 신구 권력 갈등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충돌은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을 때 국회 입법정책개발비를 활용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지역 구민을 상대로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금으로 조성된 입법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의 홍보활동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홍보가 아닌 입법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던 2019년 서울 양천구 앞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목적을 정책 개발을 위한 주민 여론 파악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김승희 의원이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지하차도 상부 공원화 설명회를 열고 치안센터를 유치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같은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김 후보자의 의정 활동을 소개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2019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당시 비례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서울 양천구 앞 당협위원장으로 2020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특정한 지역구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했고 의원이 무슨 활동을 했는데 그걸 알고 있느냐라는 식의 문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의 여론조사를 보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의 국회 입법정책 개발비가 지원됐습니다.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에는 입법정책 개발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될 정책 개발비를 본인의 선거를 위해 편법으로 유용했다면 100조 예산을 광장해야 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김 후보자 측은 입법을 위한 참고 조사 목적이었다며 다른 의원실에서도 통상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국회 사무처에 사전 신고를 하고 검토도 받았다고 밝혔는데 관련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세계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6.8% 급락한 109.5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7시 53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6%가량 떨어진 112.5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꺾인 것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여파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름값이 치솟은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국가 정상급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해서 이제 청정 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중동 국가들의 원유 증산을 독려하기 위한 순방에 나섭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40년 만에 기록적 물가 상승과 고유가에 직면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세계 주요 20개국 수장들에게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킨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에너지원 확보를 화두로 내민 겁니다. Russia's brutal and unprovoked assault on its neighbor Ukraine has fueled a global energy crisis and to sharpen the need to achieve long-term reliable energy security and stability. 바이든 미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고 있다며 장기적 에너지 안보의 확보 방안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꺼내들었습니다. The critical point is that these actions are part of our transition to a clean and secure long-term energy future. And the good news is climate security and energy security go hand in hand.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운행 차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등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확보와는 별개로 당장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동분서주하는 모습입니다. 높은 기름값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며 정유 회사들을 압박하는 데 이어 다음 주에는 중동 국가들의 원유 증산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왔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국내 경유 평균가가 리터당 2,100원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것인데 생계를 위해서 매일 경유 차량을 몰아야 하는 화물차 기사들은 시동 걸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말들 합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경유를 주유하는 심규성 씨는 가격이 치솟는 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가득 넣으면 한 35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3일을 못 타요. 기름 넣기가 무서울 정도긴 하죠.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100원을 넘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매일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경유 차량을 모는 화물차 기사, 택배 기사들이 받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같이 이렇게 운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속상합니다. 그 전에 일했을 때보다는 이제 수입이 좀 적죠.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나죠.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며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차량 안 에어컨 켜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에어컨을 안 틀고 싶지만 더우니까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켜줘야 되는 상황이고 한 이틀 정도에 한 번씩 기름을 주유를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요. 부담이 너무 많이 가네요. 문제는 기름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6월 초에 중국 상하이 공세가 해제가 되면서 중국 내 석유 소비가 증가하고 당분간 경유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 속에 생계를 위해 경유 차량을 모는 운전기사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렇게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는 원래 다음 달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미 유류세 인하가 된 지금도 기름값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떤 추가 대책이 가능할까요? 박대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권 비용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권 비용 상승에는 유가급 등에 따른 유류 할증료 상승도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 다음 달 서울 뉴욕행 대한항공의 유류 할증료는 올해 초보다 4배 이상 급증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처럼 고유가 충격의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는 당초 다음 달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류세가 인하된 상태에서도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데 기간 연장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유류세가 다운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요.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 정부는 먼저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해 유가 인상을 운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반영하는 유가 반영 운임 제도를 포함시킨 표준 계약서를 저희들이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해 나간다든지.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행되더라도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는 데다 정부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정 상황 등과 감안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유 관세 인하나 수입 부과금 면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이번 주말 강력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에는 폭염특보까지 발효돼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되는데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세영 기상전문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부위를 띄워놓고 파고와 수온을 측정합니다. 지점별로 풍선을 날려 상층의 온도와 바람도 관측합니다. 장마 시점을 예측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런 분석 과정을 거쳐 기상청은 올해 첫 장마 시점을 다음 주 월요일로 발표했습니다. 동서로 길게 뻗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첫 장맛비는 오는 20일 오후 제주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뒤에는 남해안과 남부 내륙에서도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올해 장마는 제주의 경우 평년보다 하루 늦고 남부지방은 평년보다 이틀 빠릅니다.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지만 비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장맛비의 특징이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이기 때문입니다.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침수와 범람 그리고 산사태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의 장마 시점은 아직 예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압 이동 경로 등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장마에 앞서 이번 주말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는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어 폭염특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로 인해 기온이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폭우와 폭염 등 각종 재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와 예방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두 번째 발사가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추진됩니다. 일단 로켓 산화제 탱크 센서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해 지난 15일 발사가 전격 연기됐는데요. 문제가 된 부품을 찾아 교체까지 마쳤고 점검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비 예보가 있다는 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발사대에 세워졌던 누리호. 이상 신호가 발견돼 조립동으로 다시 이송됐습니다.
그제 아침부터 문제점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누리호 1단 로켓에 있는 점검창을 열어 신호 처리 박스와 전기 신호 부품을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바로 레벨 센서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레벨 센서는 기계부와 전기부로 구성돼 있는데 문제는 전기부에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해당 부품만 교체하면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레벨 센서 전체를 교체하려면 1단과 2단 로켓의 분리가 필수지만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결국 내년쯤 발사를 위해 준비 중인 누리호 3호기에 들어갈 새 부품으로 교체를 마쳤습니다. 해당 부품 교체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하였으며 1, 2, 3단 전체에 대한 정기적 검토도 완료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누리호 전체에 대한 전기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된 만큼 정부는 새로운 발사일로 21일을 선택했습니다. 이달 말로 갈수록 기상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 예보도 고려됐습니다. 지금 아마 장마가 다가오고 있고 기상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고 합니다. 만일 안 좋아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발사 일정에 대한 또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측은 오늘과 내일까지 전기 부분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추가적으로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모레 아침 7시 20분, 누리호는 다시 발사대를 향해 조립동을 떠나게 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하고 4주 뒤 다시 상황을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격리 의무를 없애면 재유행이 더 일찍, 더 빠른 속도로 퍼질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격리 의무 지침을 바꾸는 데 판단 기준으로 삼을 지표들도 제시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지금과 같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유행이 잦아들고는 있지만 격리 의무를 없애거나 완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해도 8월 말부터는 확진자 수가 다시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격리 의무를 없애면 당장 다음 달부터 확진자가 빠르게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격리 의무는 다음 달 17일까지 유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마다 상황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합니다. 격리 해제 논의의 핵심 지표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로 정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는 10에서 20명 이하, 주간 사망자는 50에서 100명 이하여야 하고 치명률은 인플루엔자 수준인 0.05에서 0.1%로 유지되면 격리 의무 전환을 검토합니다. 현재 치명률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주간 사망자 수는 전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조 지표로 삼기로 한 유행 예측과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와 의료 체계 대응 역량 가운데서는 절반만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집단 감염을 비롯한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 제한은 완화됩니다. 예방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접촉 면회를 그동안은 허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선 만큼 이들에게는 외출과 외박도 허용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군에 입대한 병사들, 현재는 일과 시간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소통 여건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국방부가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운영을 확대해 더 많은 부대에서 추가로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시범적으로 늘어나는 부대는 육해공군 모두 8개 부대입니다. 6개월 동안 적용하는데 현역병의 경우 2개월씩 3개 유형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 이전과 이후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 사용하는 중간형, 그리고 24시간 쓰는 자율형입니다. 병사들이 모든 유형을 경험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훈련병은 사용 시간이 좀 더 제한됩니다. 입소 1주차에만 평일엔 30분, 휴일에 1시간을 사용하는 방법과 입소 기간 내내 같은 방식으로 쓰는 방법이 시범 적용됩니다. 실제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만족도와 자기개발, 소통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입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는 장병 소통 여건 개선과 생산적 복무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 과제도 있습니다. 실제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1차로 시범 운영을 했는데 병사와 간부 간 생각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기간병은 72%가 24시간 사용을 가장 선호했고 간부는 45%가 최소한 밤에는 사용을 제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사용한 뒤 불법 도청이나 도박 등 사이버 범죄 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보안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기도 하남시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오피스텔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가 다쳤고 오피스텔 건물 일부와 가로수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볕이 뜨거웠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주말인 오늘은 후텁지근한 기온이 들겠습니다. 남쪽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텐데요. 경북과 대구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에 경북 경산의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30도, 광주는 31도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 남부 내륙 지역에 5에서 30mm 예상되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는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월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춘천의 현재 기온 21.4도, 대구 23.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원주가 30도, 전주 31도, 부산은 2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과 제주 해상,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접어드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사법부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방사능 유출 피해로 10년이 넘도록 피난 생활을 해온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입니다. 규모 9.0의 강진에 이어 원전을 덮친 거대한 지진의 일.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로 인근 주민 16만 명이 전국 각지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후쿠시마 피난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 4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これが判決になります。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 재판부는 지진과 지진 해일의 규모가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막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미 확정된 14억여 엔의 배상액은 도쿄전력이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 국가의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유사소송 20여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国の規制権限不行使が違法とは言えないとする判決が出されたものと承知をしています。いずれにしても引き続き被災された方々に寄り添って福島の復興再生に全力で取り組んでまいりたいと。 일본 최고재판소 앞에서 최종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수백 명의 피해 주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最高裁の判事よ、あなたの命を守るという正義感がどこに行ったんだよ。 원고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을 수 없게 됐다며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해발 1,200여 미터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고원 습지 강원도 용늪의 빼어난 경관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적인 중요 습지로 지정되기도 한 용늪 탐방이 코로나19 등으로 중지됐다가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람에 따라 안개가 흐르고 안개와 구름 사이로 쪽빛 하늘이 잠깐 고개를 내미는 곳. 해발 1280m에 자리한 국내 최대의 고원 습지 강원도 대암산 용늪입니다. 하늘로 오르는 용이 쉬어간 곳이란 전설에서 유래한 이름처럼 자연의 신비로움이 가득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탐방로 한가운데입니다.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부는데요. 대암산 용늪은 1년 365일 중에 170일 이상이 안개가 끼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습지인데다 희귀 동식물이 서식해 람사르 협약 국내 1호 습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용늪이 더욱 특별한 건 식물이 썩지 않고 쌓여 스펀지처럼 지층을 잃은 이탄층 때문. 많아야 1년에 1mm씩 쌓이는데 이곳엔 최대 1.8m가 쌓여 있습니다. 이탄층과 기후, 식생 등을 고려하면 용늪은 생성된 지 적어도 4,000년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이탄층으로 하여금 알 수 있는 게 과연 한반도에는 어떤 식생들이 살다 갔고 과거의 기후는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불리는 용늪이 코로나19 등으로 출입이 통제된 지 2년 만에 다시 개방됐습니다. 탐방객들은 다시 마주한 용늪의 빼어난 경관에 감탄합니다. 2년 몇 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일반인에게 오픈돼서 오게 돼서 기쁘고요. 이렇게 1280m 높이에 이렇게 높은 습지가 있다는 게 놀랍고, 다음 달 중순부터는 용늪에만 서식하는 식물, 비로용담을 비롯해 다양하고 희귀한 꽃이 늪을 가득 채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수입 밀 가격이 폭등세인 가운데 국산 밀 자급률은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국산 밀의 확대가 시급하지만 가공법 교육장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몽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주 과자와 칼국수 등에 넣을 국산 밀 수확이 한창인 충남 천안의 한 농지입니다. 천안의 밀 재배 면적은 187만 제곱미터로 10여 년 전에 비해 6배가량 늘고 생산량도 800톤에 달하지만 수요 공급 면에서 아쉬운 게 많습니다. 우리 밀은 월동 작물로 제초제나 살충제를 쓸 일이 없고 소화도 잘 돼 건강식으로 인기가 있지만 밀가루 품질에 편차가 커 조리법이 쉽지 않습니다. 한 식당의 경우 반죽과 보관 방법 등 우리 밀의 특성을 살린 요리법을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개발했습니다. 정말 잠도 안 잤어요. 아침 6시에 나오면 한 3시에 간 적도 있어요. 연습하느라고. 재배 농가들도 안정적인 생산과 자연스러운 소비 확산을 위해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고품질 다수학 품종 개발과 정부 비축 물량 확대도 시급하지만 제품과 소비처 다양화를 위한 가공법 교육장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반죽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일반 제빵사들이 전혀 접해보지 않았던 거였고 자신이 없으니까 상품을 못 만들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밀로 술과 식초, 장류 등 다양한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어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보통 우리가 책을 읽고 빌리고 하는 공간인 도서관이 여행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도서관들을 둘러보는 여행 코스가 전통의 고장 전북 전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호수 옆 숲속의 아담한 건물. 자연과 어우러진 이곳은 시집으로 채워진 도서관입니다. 주제에 따라 나뉜 책장에서 자유롭게 시집을 꺼내 읽고 문학 자판기에서 무작위로 나온 시 글귀를 곱씹으며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한옥마을 인근의 도서관. 이 도서관은 여행자를 위한 여행 관련 도서로 가득 찼습니다. 여행객들은 곳곳에 마련된 공간에서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며 잠시 여독을 풀어봅니다.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없는 귀한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인테리어 곳곳에 섬세하게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공원 한가운데 자리 잡은 한옥양식의 도서관에선 전주는 물론 한국 문화와 관련된 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의 특색 있는 도서관들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토요일마다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50여 차례에 걸쳐 500명 가까이 다녀갔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참여 인원을 늘리고 둘러볼 수 있는 도서관도 10곳으로 늘어납니다. 전국 유일하게 도서관만을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특성화 도서관이나 그리고 특별하고 이색적인 그런 도서관들을 여행하는.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에서 휴식과 체험, 추억을 더한 도서관들이 새로운 여행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을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접근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자영업자 이모 씨는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한 남성이 받았고 자신을 금융사 직원으로 소개한 이 남성은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의구심이 든 이 씨는 금융사에 신원을 확인했고 보이스피싱 시도를 알아챘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바로 이제 그 여직원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무를 확인하는 게. 다행히 금융 사기 피해는 막았지만 자칫 속아 넘어갈 뻔한 순간이 떠오르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나라에서 지금 한참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해야지 안 그러면 또 혜택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거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명함을 보내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 사진을 메신저에 공개하는 등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을 한시적 특별대출이라고 속이고 기존 대출 상한을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금융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를 신고해 차단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15,000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눈 깜짝할 새 길어지는 게 토요일 지방 방향 정체죠. 오늘은 강원 지역과 이어지는 노선들이 먼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영동선 강릉 방향은 용인 부근에서 8km 구간, 광주 원주선 원주 쪽은 초월 부근에서 정체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일에서 서종까지 50분 이상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으로 향하기도 점차 더 어려워집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경기권에서는 오산 부근에서 9km 구간, 다시 한번 충청권에서는 천안분기점 부근에서 6km 구간 밀리고요.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으로는 차량터널을 앞두고 5km 구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비봉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정체를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동 쪽 양방향 강일 부근에 차가 많은데 진출로 쪽이 막히면서 서울 양양선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인 쓰레기에 불에 탄 나무 바닥엔 구멍이 뚫렸습니다. 부둣가에 줄지어 차를 대서 어민들 생업을 방해하고요. 관광객들이 잠시 차를 대야 할 주차장엔 몇 날 몇 주 내내 차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관광지마다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이 풍경.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차박의 흔적입니다. 차에 짐 가득 싣고 가서 차에서 잠도 자고 요리도 해먹는 차박. 인스타그램 태그가 73만 개에 달할 정도로 요즘 핫한 캠핑 방식이죠. 적은 인원이 야외에서 함께 즐길 수 있고 숙박비가 따로 안 든다는 점도 차박 유행의 이유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장소면 어디든 차를 대고 머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어디든이면 안 된다고 해요.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며 설치한 텐트도 한적한 공원에 댄 캠핑카도 99%는 법 위반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밖에서 요리하고 잠자는 캠핑. 이걸 우리 법에서는 취사 그리고 야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자연보호 및 안전상의 이유로 등록된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는 야영 및 취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등록 캠핑장이란 전기와 수도 그리고 쓰레기 처리 시설까지 갖춘 이런 곳을 말하는데요. 등록 야영장이 5월 말 기준으로 3,015개가 이제 등록이 돼 있는데, 그럼 바꿔 말하면 이 3,115개가 아닌 곳은 전부 불법이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네. 그러니까 야외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안전사고를 내는 게 문제이기 이전에 웬만한 곳에선 불을 써서 요리하는 것과 하룻밤 잠을 자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기본이고 심하면 징역까지 살 수도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차박을 비롯한 이런 노지 캠핑, 왜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차박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20년 3월서부터 이제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 야영 및 취사 행위 제한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하지만 1, 2년 새 폭발적으로 증가한 차박족들이 차를 댈 수 있다면 어디든 들어가서 그 지역에 쓰레기를 대량으로 투기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지난해부터 차박을 원천 차단하는 지역이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흔한 얘기로 이제는 대한민국에 차박할 데가 없다. 해수욕장도 그렇고 계곡들도 그렇고 차단되는 데가 상당히 많고,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에 공공 전기를 갖다가 몰래 꽂아서 사용을 하신다든가, 공중 화장실들을 깨끗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폐쇄.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은 관광객들도 간단히 씻을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춘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차박족들은 여기서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등 지자체 관리 역량을 벗어날 정도로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해요. 게다가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부지기수고 야간 소음 공해, 화재 위험 등도 있으니 지역 입장에선 방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지역이 더 피폐해진다. 그냥 일반 관광객들이 차박을 즐기시는 분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까지도 피해가 가고 있다는 거죠. 다들 가는 곳이라고 해서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민폐 관광객이 되기 쉬운데,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차박을 해도 되는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고 캠핑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가고 싶은 지역을 딱 정해서 검색하거나 아니면 즐기고 싶은 테마별로 찾아볼 수 있어요. 현재 등록된 야영장은 3,000여 개. 앞서 말했듯 이곳들을 제외하곤 다 불법이라는 거. 겉으로는 야영장이라고 떡하니 붙여뒀지만 사실은 불법인 곳도 전국에 수백 개라고 하니 사전에 꼭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죠? 한편으로 차박을 즐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만큼 관련 인프라가 확충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해수욕장에 보면은 공공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캠핑카나 카라반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전체 면수의 5% 정도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대신 취사 행위는 불가한 거죠, 주차장에서. 결론적으로는 가까운 데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다가 좀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 법적인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옷차림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은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는 이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낮에 경북 경산의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도 33도 예상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광주 3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아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서 온열 질환을 예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 남부 곳곳에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천둥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더운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21.4도, 전주 22.3도, 포항은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랐고요. 한낮에는 춘천과 원주 30도, 전주와 진주 31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과 제주 해상,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강한 비바람에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월요일에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 주 내내 제주와 남부지방, 그리고 금요일에는 충청 지역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마 기간은 아직 예측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건강하고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